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주차 감정인식의 두 번째 차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감정인식이고요. 또 1교시에서는 우리가 감정과 신체에 대해서 다뤘고, 지금 시간에는 감정명명하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명명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건데, 감정명명하기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정 명명하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감정 명명하기는 감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감정이 가라앉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실 텐데, 감정의 정체를 모르면, 감정이 이게 뭐지라고 모르게 되면, 이게 뭔지 모르게 되면 감정을 조절하기도 어렵고, 또 그 감정이 가라앉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자기를 이해하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호했던 내면 경험이 구체화돼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 명명하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을 다룰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않을 때는 감정을 다룰 수 없지만,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감정을 인식하게 되고 그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감정을 다루고자 할 때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정을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또 관계 소통적인 측면에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때도 내가 어떤 감정인지 모를 때는 소통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런 소통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감정 명명하기라는 것은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감정 조절 효과도 있고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정을 대상화해서 다룰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또 관계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정을 명명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은 감정 단어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감정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제한된 수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예, 그래서 감정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감정을 더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감정 단어를 모르면 감정을 명명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미묘한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모르면 감정을 명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혹 이제 성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모르면 우리가 그 감정을 명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 때문에 감정을 명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어떤 단어가 어떤 감정을 묘사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고, 또 학자들조차도,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어떤 단어가 어떤 감정을 묘사하는지 동의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단어들이 있었죠. 정동도 있고, 느낌도 있고, 뭐 기분도 있고, 정서도 있는데, 어떤 단어를 쓸지, 어떤 이 단어들을 어떻게 정의할지 또 사실상 이제 합의가 잘 되어 있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감정 단어들, 우리가 느끼는 화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첩성이죠. 그래서, 이게 범주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를 구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두려움과 놀람이라든지, 분노와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히 다른 감정이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 하나는, 감정 단어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차이 때문에 이 감정을 명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라온 어떤 가정과 사회의 문화를 이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그 단어를 어떻게 경험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명하고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누구에게는 굉장히 크고 강하게 다가오고, 누구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죠. 자, 또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위장된 감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건데요. 감정이라는 게 위장된 감정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타나는 감정. 근데 위장됐다는 것도 의식적으로 위장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위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된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라켓 감정, 진짜 감정, 진정한 감정, 이런 주제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명명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죠? 나는 최근에 어떤 감정을 느꼈죠? 내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은 뭐죠? 자,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지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최근에. 나는 오랫동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자, 지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는 최근의 감정도 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느끼는 감정도 중요하게 됩니다. 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무드라 그랬죠. 기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 각자 좀 답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 정확한 단어로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었나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꼈지? 평안함을 느꼈나? 화가 났나? 슬픈가? 도대체 어떤 감정을 느꼈냐? 단어를 잘 쓸 수 있냐 이겁니다. 자, 감정을 잘 명명하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랬죠. 어휘력도 이제 중요한데요. 다음은 플로칙이 언급하고 있는 감정들입니다. 플로칙에 나타난 감정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인데요. 자, 이 감정들을 보면서, 감정의 목록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쁨, 기대, 분노, 혐오, 슬픔, 놀람, 두려움,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또 최근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최근에 아마 기억나는 감정이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감정은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항상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감정을 수반하는 사건이 우리들의 기억에 남게 돼 있죠. 자,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또 그 감정과 관련된 사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그냥 이런 목록들을 적어 놓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목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정을 명명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간단히 보고 하나씩 좀 세세하게 찾아볼 생각입니다. 자, 세분화된 감정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화났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짜증난다, 억울하다, 서운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슬프다 라고만 표현하는 것보다 뭐 외롭다,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자기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지, 특히 이제 세분화된 감정 단어를 사용하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황과 연결해서 명명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 상황은 일종의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사건과 연결해서 감정을 명명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하게 감정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어휘 카드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하시면 감정카드라고 쓰시면 다양한 종류의 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한번 확인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그냥 이제 단어의 목록들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치의 감정이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강의 전체가 플러치의 감정이론을 기반으로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이야기도 다루기는 하지만 이제 이게 주가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론 또는 어떤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감정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세분화된 감정 단어 사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이 기쁨이란 단어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죠. 행복하다, 즐겁다, 만족스럽다, 뿌듯하다, 설레다, 고맙다, 안도하다, 자랑스럽다. 이것이 이제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고, 더 많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다, 허무하다, 외롭다, 실망스럽다, 상실감을 느낀다, 억울하다, 무력하다, 우울하다. 이렇게 슬픔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또 분노, 화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이 있는데, 자, 짜증난다, 화가 난다, 분개한다, 불쾌하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경멸스럽다, 원망스럽다.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슬픔에서도 억울한 단어가 있고 분노에서도 억울하다는 단어가 있죠. 중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란 단어를 보겠는데요. 두려움도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초조하다, 당황스럽다, 위축된다, 공포스럽다, 긴장된다, 불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려움이란 단어를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혐오라는 감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혐오라는 감정은 이제 싫다, 역겹다, 거부감이 든다, 불쾌하다, 불편하다, 혐오스럽다, 더럽다고 느낀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다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놀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놀람이란 감정이 있는데, 자, 놀랍다,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신기하다, 경이롭다, 충격적이다,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기대라는 감정은 설레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호기심이 생긴다, 희망이 있다, 기다려진다, 불안하게 기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겠고요. 자, 수용이란 단어는 감정은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체념한다, 이해한다, 순응한다, 포용한다, 받아줄 수 있다, 편안히 수용한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정은 세분화해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플러치의 이론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감정에는 그 강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플러치는 감정의 강도가 있다고 보는데, 기쁨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기쁨이란 감정은 낮을 때는 잔잔한 기쁨이 되겠고요. 중간일 때는 차분하지만 깊은 기쁨이 되겠고, 높을 때는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감정을 낮은 상태를 표현할 때는 안도하다, 고맙다, 만족스럽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고, 중간 정도 수준에서는 뿌듯하다, 자랑스럽다. 자, 높은 수준에서는 행복하다, 즐겁다, 설레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나 표현들을 이제 알아가는 건데, 이제 강도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자, 슬픔이라는 감정이 낮을 때가 있고, 중간일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슬픔을 낮은 상태로 표현할 때는 서운하다, 허무하다, 외롭다.
자, 중간 수준에서 슬픔을 표현할 때는 실망스럽다, 억울하다. 자, 높은 수준에서 슬픔을 표현할 때는 무력하다, 우울하다, 상실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이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순서들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 낮은 상태의 분노는 짜증난다, 답답한다. 답답하다. 그래서 짜증보다는 답답이 좀 더 높은 수준,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낮을 때는 짜증난다, 답답하다. 자, 중간 정도 수준의 분노, 화는 불쾌하다, 원망스럽다. 자, 높은 수준에서의 화는 화가 난다, 분개한다, 경멸스럽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높은 지점까지 가면 또 다른 감정과 이제 연결될 것처럼 느껴지시겠죠? 아까 우리가 감정이 중첩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첩성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려움이란 감정을 보겠습니다. 낮은 상태에서는 불안하다, 걱정된다. 중간 정도에서는 초조하다, 긴장된다, 불확실하다. 높은 상태에서는 당황스럽다, 위축된다, 공포스럽다. 뭐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혐오는 낮은 상태에서는 싫다, 불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중간 상태에서는 불쾌하다, 거부감이 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높은 상태에서는 역겹다, 혐오스럽다, 더럽다고 느낀다. 이런 식으로 혐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람의 감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낮을 때는 신기하다, 어리둥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중간 수준에서는 놀랍다, 당황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높은 수준에서는 황당하다, 충격적이다, 경이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대라는 감정은 낮은 상태에서는 궁금하다, 기다려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중간 정도에서는 기대된다, 희망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높은 수준에서는 설레다, 호기심이 생긴다, 불안하게 기대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용에서 볼까요? 네, 수용에서 보면 수용이란 감정은 낮은 상태에서는 순응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중간 수준에서는 받아들인다, 이해한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높은 수준에서는 받아줄 수 있다, 편안히 수용한다, 포용한다, 체념한다 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감정의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감정을 세분화해서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화난다, 뭐 슬프다 이렇게 이제 기본 감정 수준에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여러분들도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하셨을 것 같은데, 감정이 낮거나 감정이 높은 수준이 되면 결국에는 다른 감정과 연결된다는 거죠. 다른 감정과 연결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중첩성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서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단어들의 표현 나열들을 통해서 인식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감정 명명하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뭘까요? 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행동과 관찰된 행동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즐거워 라고 말했는데 표정이 즐겁지 않아요. 네, 그리고 행동들이 즐거움을 나타내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느끼는 것이 다 일치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행동은 충분히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에서도 불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일치가 발생하는 지점에 그 사람의 이슈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그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장된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장된 감정은 생존이나 또는 방어와 관련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사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과 표정과 행동에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느끼고 있는 감정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관계에서도 어렵고 자기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대방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신다면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쩌면 잘 못 알아챌 가능성이 높겠죠. 불일치가 발생하면 또 우리는 이제 큰 불일치는 잘 찾아낼 수 있는데요. 또 이게 아주 위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명명하기에서 이 플러칙의 세 가지 감정의 언어를 알면 감정 명명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칙은 어쨌든 이제 감정 연구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정과 관련된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러칙은 이제 주관적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관적 언어. 주관적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정 언어죠. 감정 언어.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수용, 혐오, 공포, 분노, 기대, 놀람 이런 이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플러칙은 주관적 언어라고 했습니다. 주관적 언어. 자, 그 다음에 플러칙은 이제 두 번째로 기능적 언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능적 언어. 그래서 보호, 파괴, 재생산, 통합, 배척, 탐색, 지향, 재통합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상은 이것은 이제 감정의 기능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이제 기능적 언어는 생존과 관련된 적응 기능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적응 기능을 통해서 감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세 가지 언어에서 하나는 주관적인 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두 번째, 이 감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적 언어입니다. 행동적 언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 기능과 관련된 행동은 뭐 도망치기, 후퇴하기, 죽은 척하기 등과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파괴 기능과 관련된 행동은 뭐 핥히기, 물기, 때리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플러칙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감정의 언어를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은 감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행동들과 이제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관적 언어는 감정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언어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각각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관련돼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행동적 언어는 그 기능적 언어가 그 감정의 기능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감정을 설명한다면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는데 또 감정을 명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감정 명명하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는 감정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의 강도는 어땠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특히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 아마도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감정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낀 감정이 뭔지 한번 적어 보시고 그 감정을 어떤 상황에서 느꼈는지, 그리고 감정이 어느 정도 강도였는지, 그래서 세게 느꼈는지 약하게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다 보면 그냥 일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이해하고 또 자신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뭐 연습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루에 최소 한 번, 네,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기 쓸 때 이 방법을 활용하셔도 되겠죠.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돌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참고해서 구체적인 단어를 찾아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하면서 많은 감정의 리스트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단어들을 한번 보면서 구체적인 단어를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힘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력하고 서운하고 조금 억울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표현할 때는. 그러나 그 감정이 그렇게 표현됨으로써 감정이 해소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감정을 상황과 연결해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요. 항상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적어본다면 자신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를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감정 명명하기, 이번 시간에 다룬 주제죠. 이것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교시에서는 라켓 감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켓 감정과 진짜 감정, 그리고 진짜 감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